비가 사흘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은 먹빛으로 물들고 관아 마당에는 진흙과 피가 뒤섞인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새벽 종루의 종이 3번 울리자 백성들과 포졸들이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피투성이로 쓰러진 한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궁중화공 이안이라 불렸습니다. 30을 간 넘긴 나이, 왕실의 초상화를 그리던 실력 있는 장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하고 그림을 그릴 때면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새벽 관아의 돌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둔 것입니다. 손에는 붓이 쥐어져 있었고 그 붓 끝에는 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비는 그 피를 서서히 씻어내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박문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사님, 새벽녘에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요. 박문수는 갓에 빗방울을 털며 천천히 시신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시신 옆에 세워진 초상화 한 점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은 이 고을의 수령 윤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의 윤태는 한 손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이 정면이 아닌 어딘가 옆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은 마치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을 잃었으나 붓은 진실을 감춘 적이 없지. 포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놓고 붓을 잡았다고요. 박문수는 그림을 가까이 살펴보았습니다. 붓질이 불안정했고 손가락 부분만 이상하게 두껍게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치려다 급히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붓끝에 남은 안료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먹과 피가 섞인 묘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초상이 아니군. 무언가를 감추거나 남긴 자국이요. 그는 시신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안의 얼굴은 평온했으나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손등의 피를 닦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붉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물감이 아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사님, 수령 윤태 어르신이 부르신다고 합니다. 죽은 화공을 위해 큰 상을 치르겠다고 하십니다요. 박문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살인 현장이 아직 따뜻한데 상을 논하다니 조문보다 숨기기가 급한 모양이군. 그는 일어나 초상화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림의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거짓을 그리면 붓이 피를 토한다. 그는 메모를 조용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한 포졸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어사님, 화공의 방에서 이상한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요. 박문수는 그가 내민 종이를 받았습니다. 타다 남은 그 조각에는 한 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 그는 곧바로 화실로 향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길을 따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남이라 남윤. 형조의 남윤 참판이라면 조정의 인물이 아닌가. 왜 그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가. 화실은 관아 뒤편에 작은 별채였습니다. 문을 열자 먹물 냄새와 불에 탄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초상화 초안이 걸려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윤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방금 본 초상화와 전혀 달랐습니다. 눈빛은 어둡고 입가에는 억지로 웃음을 지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안은 두 점의 초상을 그린 것이로군. 하나는 진짜 얼굴, 하나는 명령받은 얼굴.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꽁꽁 동여맨 그는 화공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어젯밤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붓으로 죄를 덮으면 언젠가 붓이 그 죄를 찌를 것이다. 그리고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스승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아시오?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밤늦게 수령 어르신의 하인 2명이 와서 술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스승님은 그들과 오래 이야기하셨지요. 그 후로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상화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손가락은 확실히 벽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으로 다가가 손끝으로 두드렸습니다. 텅, 텅, 탁. 3번째 소리만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벽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벽돌을 조심히 떼시오. 잠시 후 벽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빛으로 새겨진 문양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매화 위에 검은 칼 한 자루가 교차된 문장이었습니다. 포졸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형조 참판 남윤의 문양입니다요. 박문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은 붓으로 죄를 그린 것이 아니오. 진실을 남긴 것이오. 그 손가락은 죽음의 방향을 알려주었소. 비는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상화의 표면은 물에 번져 희미해졌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던 방향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박문수는 빗속에서 각근을 조여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림 속 손가락이 왜 움직였는지를 밝혀야 할 때다. 그의 눈빛이 번개빛에 반짝였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림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비는 잠시 그쳤으나 관아 마당의 돌길은 질척했고 빗물은 여전히 초상화의 밑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밤새도록 화실에 머물며 증거를 살폈습니다. 붓, 벼루, 초상화, 그리고 피. 그는 무심히 붓을 들어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붓털 사이에 피가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고 붓대 속에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희미한 붉은색 가루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가 묻은 게 아니군. 붓 속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던 것 같소? 포졸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언가라니요, 어사님? 붓을 독에 절이면 붓끝을 물거나 손에 상처가 닿을 때 독이 퍼지지. 이 안은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독이 서린 붓을 스스로 잡은 것이요. 포졸은 놀란 눈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범인이 붓을 바꿔치기 한 겁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 안이 마지막으로 그린 붓끝은 피가 아닌 독이었을 것이요. 그 붓으로 진실을 그리려 하자 붓이 그를 죽였던 게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령 윤태를 불러오시오. 지금 바로. 잠시 후 관아대청의 문이 열리고 윤태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단정한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번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를 향해 가볍게 예를 표했습니다. 수령어른, 죽은 화공 이양과 어떤 관계였소? 윤태는 낮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명으로 제 초상을 그리러 내려왔습니다. 나는 단지 조용히 그를 대했을 뿐이요. 박문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조용히라 그런데 화공의 방에서 남윤 참판의 문양이 나왔소. 이 일이 조정의 인물과 연관된다는 말이요. 윤태의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남윤이라니요? 그분이 왜 여기에? 그걸 어른이 더 잘 알겠지요. 이안이 그린 초상화의 손가락이 어딜 가리키는지 아시오? 윤태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림을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손가락은 어째서 벽을 향하고 있소? 화공이 어찌 이런 구도를 의도했겠소? 윤태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예술가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자는 종종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괴이한 구도를 즐겼습니다. 박문수는 그의 눈빛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윤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조용히 말을 바꾸었습니다. 화공의 죽음을 듣고 어른께서 먼저 상례를 준비했다지요. 예, 그 불쌍한 자를 위해서. 죽은 자의 피도 마르기 전에 상을 논하는 자는 대개 시신보다 마음이 더 급한 법이지요. 윤태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사님, 제 명예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박문수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단호히 말했습니다. 명예는 진실이 있을 때만 빛나는 법이요. 그날 밤 박문수는 관아 방에서 등불을 켜놓고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깨진 벼루와 피 묻은 붓, 그리고 초상화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초상화를 등불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림 속의 붓자국이 희미하게 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붓질의 결 사이사이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작은 바늘로 붓자국을 긁었습니다. 안료 밑에서 희미한 붉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남이라는 글자가 겹겹이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안은 죽기 전까지도 누군가의 이름을 남기려 한 것이로군. 피로 쓴 글자는 붓보다 더 솔직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산새가 울고 비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먼 산 너머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붓이 피를 머금었고 피가 진실을 품었구나. 진범은 이안의 그림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 다음 날 새벽 박문수는 다시 화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전날 봤던 제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붓도록 울었던 얼굴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내 스승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더 생각나는 게 있느냐?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혼을 담는 그릇이다. 악한 자를 그리면 붓끝이 무거워진다. 만약 내 붓이 멈춘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그 얼굴의 죄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며 한참 그림을 바라보셨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붓이 멈췄던 순간이 바로 독이 퍼지던 때였겠구나.
그는 화실 안으로 들어가 다시 벽을 살폈습니다. 어제 찾은 문양이 있던 자리에는 희미하게 먹이 번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문지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자리를 다시 칠해 감추려 했군. 화공의 피가 닿은 자리였을 거야. 그때 포졸 하나가 뛰어와 외쳤습니다. 어사님, 수령 윤태의 하인 창모가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도망친 자는 죄가 무겁거나 진실을 알고 있는 자다. 창모를 찾으시오. 살아있으면 입을 열게 하고 죽었다면 그의 손을 보시오. 거기에도 붉은 먹이 묻어 있을 것이오. 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가 단 한 자루의 붓과 그 붓을 쥔 자들의 손끝에 달려 있음을. 그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관아 뒤편의 화실은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서늘한 냉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등잔불 아래 초상화를 펼쳐놓고 손끝으로 그림의 결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윤태는 여전히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어딘가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제 그가 발견한 벽의 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벽을 두드렸습니다. 텅, 텅, 탁. 세 번째 소리만 이상했습니다. 박문수는 칼을 꺼내 벽돌 사이를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곧 작은 상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자를 꺼내어 등불 아래에 두었습니다. 상자 겉면은 비단으로 감싸져 있었고 자물쇠는 이미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작은 금속판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금속판에는 매화 위에 검은 칼 한 자루가 교차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저 문양 낯이 익습니다요. 저건 형조 참판 남윤의 가문의 문장 아닙니까? 박문수는 금속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조의 문장이 어째서 이 고을의 화공에게 있단 말인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오. 그는 상자 안을 더 살폈습니다. 금속판 밑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은 거울이요. 진실은 피로 드러난다. 박문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하는 알고 있었군. 이 그림이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조정의 부패를 감추는 도구였다는 걸. 그때 문 밖에서 포졸 하나가 다급히 달려와 외쳤습니다. 어사님, 수령 윤태 어른이 어젯밤 화공의 방을 다녀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요. 박문수는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누가 봤다고 하오? 시장에 사는 술장수 노파입니다요. 술을 가져다 달라는 심부름을 받고 밤중에 갔더니 윤태 어른이 직접 화공의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합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끈을 고쳐 맸습니다. 이제 그가 더 이상 숨을 수는 없겠군. 내가 직접 만나보겠소. 관아의 대청에는 윤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식을 들은 듯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 앞에 섰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박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그대가 화공의 방에 갔다는 증언이 있어. 무엇을 위해서였소? 윤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자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마디 하러 갔을 뿐이요. 왜 그런 일로 저를 의심하십니까? 박문수가 금속판을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양을 아시오? 윤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건 남윤 참판의 가문의 문장입니다. 하지만 왜 그게 여기에? 박문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와 남윤 참판은 오래된 친분이 있다 들었소. 그대가 그를 도와 조정의 서류를 위조한 일, 그걸 숨기기 위해 화공을 이용한 건 아니오? 윤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어사님,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저는 그저 그림을 의뢰했을 뿐 다른 일은 알지 못합니다. 박문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림은 의뢰할 수 있어도 거짓은 숨길 수 없소. 이하는 진실을 그림 속에 남겼소. 그리고 그대의 얼굴은 그 그림 안에서 이미 피로 물들었소. 윤태는 얼굴이 창백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이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시선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자가 있구나. 그게 남윤이요? 윤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님, 남윤 참판은 조정에서도 손을 뻗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저 같은 자가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소.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한 것이로군.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죄로 변했소. 윤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가 화공에게 명을 내린 건 맞습니다. 그에게 내 얼굴을 평소보다 온화하게 그리라 했습니다. 남윤 참판께서 그림을 통해 인심을 얻으라 하셨거든요. 하지만 화공이 거절했습니다. 진실을 그리지 않으면 붓이 부러질 것이라며 버텼습니다. 그날 밤 그가 살아있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그림은 벽 속에서 나왔고 거짓의 손은 붓 끝에 묻었소. 이제 남은 건 그 손을 잡은 자뿐이요. 그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윤태를 당분간 유폐하라. 그의 목숨은 아직 신문이 끝난 후에야 다루겠다. 윤태는 체념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문수는 문을 나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정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겠군. 남윤이라는 이름 그 안에 이안의 죽음이 숨쉬고 있어. 다음 날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관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자마자 박문수는 제자 서윤을 불러들였습니다. 젊은 사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엔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 내 스승 이안이 죽던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대로 모두 말해보거라.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은 평소에도 그림을 그릴 때면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먹을 가는 손이 떨리고 그림을 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혼잣말이라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하느냐?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붓 끝에 있고
죄는 그 그림자의 무게에 있다. 그리고는 다시 붓을 들고 손가락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손가락을 그리실 때 갑자기 피를 토하시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피를 토했다고? 누가 옆에 있었느냐? 하인 창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술을 권했습니다. 그 술잔에 독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안의 피, 독이 밴 붓, 손가락의 방향, 그리고 남윤의 문장. 모든 조각이 아직 어둠 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말했다. 이제 스승의 화실로 가자. 그의 그림을 다시 봐야 할 때다. 화실은 밤새 굳은 비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문수와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다 울먹였습니다.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은 진심을 숨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혼을 드러낸다. 그 말을 저는 그저 예술인의 고집으로만 여겼습니다. 박문수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림의 표면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묵은 안료가 벗겨지며 아래에서 다른 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등잔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미세하게 덧그려진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윤태의 얼굴 아래 또 다른 남자의 윤곽이 숨어 있었습니다. 턱이 길고 눈썹이 짙었으며 입가에는 매서운 인상. 박문수는 그것을 보고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윤태가 아니야. 형조 참판 남윤의 얼굴이요. 서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사님, 그게 어찌 그런 일입니까? 박문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하는 진짜 얼굴을 지우지 못하고 그 위에 거짓을 덧그렸던 것이요. 그의 양심이, 그의 붓이 진실을 감추길 거부한 거야. 그는 붓끝 자국을 따라가며 자세히 보았습니다. 남윤의 얼굴 부분은 매우 얇은 먹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윤태의 얼굴이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화공은 붓으로 거짓을 감췄지만 붓 아래엔 진실을 숨겼구나. 이건 고의적인 유언이야. 그때 문 밖에서 포졸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사님, 큰일입니다. 하인 창모가 마을 외곽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곧장 화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사람들은 겁먹은 얼굴로 모여 있었습니다. 창모의 시신은 길가의 숲을 아래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피거품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작은 붓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붓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 붓은 이한이 사용하던 붓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붓대 안에는 붉은 가루가 들어 있었고 그 가루는 냄새로만 봐도 독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다. 범인은 같은 독을 써서 입을 막았구나. 진실을 말할 입을 붓으로 막은 셈이야.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도 창모도 모두 붓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붓이 그토록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던 도구였는데 박문수는 그를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붓이란 진실을 새기는 도구다. 그것을 악이 잡으면 칼이 되고 선이 잡으면 정의가 되지. 그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창모의 시신을 수습하라. 그 손에 묻은 피와 독을 모두 채취하라. 이제는 증거가 완성되었으니
그림과 붓이 모두 같은 손에서 움직였음을 밝힐 수 있겠지. 그날 밤 박문수는 다시 화공의 그림 앞에 앉았습니다. 초상화를 등불 가까이 가져오자 그림의 표면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등불의 열기에 먹이 마르며 아래의 색이 드러났습니다. 윤태의 손가락 아래 금빛 실선으로 새겨진 작은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매화 위의 검은 칼 남윤의 문장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미소를 머금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하는 붓으로 그림을 남긴 게 아니라 진실을 새긴 것이었구나. 그는 붓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그림 위를 스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태의 얼굴과 남윤의 윤곽이 겹쳐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손을 움직인 진짜 주인뿐이요. 그날 밤이 깊었습니다. 관아의 등잔불은 하나둘 꺼지고 경비 포졸들만이 어둠 속을 서성이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화공 이안의 초상화는 여전히 관아 대청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등불을 끄지 않은 채 붓과 벼루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내 초상화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그림 속 윤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여전히 벽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림의 색감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한층 짙어졌고 눈동자에는 어제보다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눈의 착각이 아니야. 그림이 변하고 있군. 그는 초상화의 표면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손가락 끝에 미세하게 묻어난 붓가루, 그건 갓 덧칠한 안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포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어사님, 큰일입니다. 그림이 밤사이 달라졌습니다요. 박문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달라졌다고? 예, 손가락이 전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왼쪽 벽이었는데 오늘은 오른쪽 상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초상화를 살폈습니다. 정말로 손가락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림의 모서리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에는 없던 미세한 금빛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명했습니다. 문을 닫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그림은 이제 증인이다. 그날 낮 박문수는 초상화를 등불 아래에 두고 조사했습니다. 그는 얇은 철침을 꺼내 붓질 자국을 살짝 긁었습니다. 안료 아래에는 또 다른 층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하는 한 장의 그림에 두 개의 얼굴을 그렸군. 그중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었지. 포졸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어사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박문수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 그림은 살아있는 자의 얼굴을 계속 흡수하는 거야. 이안이 남긴 붓자국은 죽은 후에도 변하지 않는데 누군가 밤사이 덧칠을 한 것이지. 그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림을 눌렀습니다. 표면이 약간 끈적였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았군. 즉, 그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여기에 있었단 말이지. 그때 한 포졸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어사님, 어젯밤 수령 윤태의 하인 둘이 관아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군. 그림을 바꾼 건 그들이야. 잠시 후 박문수는 윤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태는 마루에 앉아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술에 절은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윤태 어른, 초상화가 변했소. 윤태는 잔을 내려놓으며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림의 손가락이 바뀌었소. 그건 곧 누군가 그림에 손을 댔다는 뜻이지. 윤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괴이한 말을 어찌 믿겠소? 그림이 스스로 변한다니 그건 미신이요. 박문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림이 스스로 변했다면 신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변하게 했다면 죄가 만든 것이요. 난 후자라고 보오. 윤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에 비친 윤태의 얼굴이 그림 속 인물과 겹쳐 보였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거짓된 얼굴은 결국 진짜 얼굴을 담게 되지요. 그날 밤 박문수는 다시 관아로 돌아와 그림을 살폈습니다. 그림 속 윤태의 손가락이 가리키던 오른쪽 상단, 그곳에는 희미한 음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칼날 끝으로 그 부분을 살짝 긁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또 다른 붓질이 드러났습니다. 그 붓질은 작은 문양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윤의 문장이었습니다. 매화 위에 검은 칼, 이안이 피로 새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깊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이 움직인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거였군. 그는 그림을 조심히 접어들고 말했다. 이제 이 그림은 더 이상 초상이 아니야. 이건 죄의 증언이야. 다음 날 아침 그림이 조정으로 보내지기 전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림이 스스로 손가락을 바꿨다더라. 밤마다 그 눈이 움직인다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박문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조용히 명했습니다. 그림을 밀실에 보관하라.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붓을 댈 수 없게 하라. 그가 관아 문을 나설 때 멀리서 한 노승이 다가와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허사님, 진실은 그림처럼 오래갑니다. 사람의 입은 거짓을 말해도 붓은 그 흔적을 지우지 못하지요. 박문수는 잠시 노승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스님. 이제 진실의 먹빛이 완전히 드러날 때가 되었소. 그리고 봄비가 내리던 그날, 조정에서는 형조의 대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남윤 참판은 붉은 관복을 입은 채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부채를 살짝 접었다 폈다 하며 느긋한 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한 관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참판 대감, 남쪽 고을의 화공 살해 사건이 어사 박문수에게 넘어갔다 하옵니다. 남윤은 부채를 접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자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지. 진실을 찾아다니는 자는 언제나 진실에 삼켜지는 법이요. 그의 말 끝에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관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만약 그림이 조정으로 올라온다면? 남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림이 아무리 말을 해도 붓을 쥔 손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지.
죽은 자의 붓이 살아있는 권력을 이길 수 있겠소? 그의 웃음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문수는 남쪽 고을에서 한양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레에는 초상화와 화공의 붓, 독이 밴 벼루, 그리고 남윤의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그의 얼굴엔 깊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포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어사님, 조정의 손이 길다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들고 가시는 길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박문수는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늘 위험을 동반하지. 그러나 붓이 거짓을 그렸다면 나는 그 붓끝을 바로잡아야 하오. 그는 수레에 오른 채 천천히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밤, 그는 여관에 들러 그림을 벽에 기대놓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바람이 창을 흔들고 등잔불이 꺼질 무렵 그림이 흔들리며 천천히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펼쳐진 그림 속 얼굴이 변해 있었습니다. 윤태의 얼굴 위로 검은 먹줄이 덧칠되어 있었고 그 밑에 숨어 있던 남윤의 윤곽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이 스스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이 안에 혼이 아직 남아있군. 붓이 죽어도 그의 그림은 진실을 말하네. 그는 그림을 다시 싸서 품에 넣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날카로운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이며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수레를 지키던 포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사님, 자객입니다. 박문수는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며 외쳤습니다. 그림을 지켜라. 3명의 검은 옷차림의 자객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허리에 찬 비단끈에는 형조 문양의 금매와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금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남윤의 손이로군. 짧은 격투 끝에 자객 하나가 포졸의 칼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품에서 붉은 서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은 반드시 회수할 것. 어사가 한양에 닿기 전에 처리하라. 박문수는 서찰을 손에 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피를 덮는구나. 하지만 피 위의 먹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남윤의 저택 앞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커다란 홍문 앞에서 포졸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곳은 형조 참판 남윤 대감의 사저요. 어사라 해도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자를 막는다면 그대들 또한 반역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 문이 열리고 그는 정원을 가로질러 대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윤은 부채를 들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어사 박문수, 먼 길을 오셨군요. 그가 느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문수는 차분히 그림을 꺼내 그의 앞에 세웠습니다. 이 그림 속의 손가락이 어딜 가리키는지 대감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남윤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림이 가리키는 게 뭐란 말이오? 진실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대감의 이름을 적고 있어.
남윤은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웃었습니다. 진실이라. 진실은 권력이 만든 법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지요. 박문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권력이 만든 법은 거짓을 숨길 수 있지만 붓이 새긴 죄는 불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만큼 팽팽했습니다. 잠시 후 남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좋소. 어사나리께서 그렇게 믿는다면 그림으로 증명해 보시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위협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다시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남윤의 집을 나선 박문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양의 거리에는 봄 안개가 자욱했고 등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붓이 아니라 그 붓을 쥔 사람의 용기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눈빛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궁궐의 심장, 왕의 앞에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거리에는 이미 관리들과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단옷에 깃을 세운 관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백성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틈을 헤치며 박문수가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여전히 그림이 고이 감싸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형조청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서류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지기 노인이 놀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사님, 이 새벽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안 화공이 조정에 납품했던 초상화 목록과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붓의 기록을 찾아야 하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그는 먼지 쌓인 장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박문수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궁중화공 이안 붓납품일지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항목에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붓 한 자루 붉은 봉인 마이너스 참판 남윤의 명으로 전달됨. 박문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남윤의 명이라니. 붓이 이미 그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로군. 그때 포졸이 뛰어와 급히 보고했습니다. 어사님, 남윤 대감의 집 하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하인이 붓 한 자루를 팔려고 시도했다 합니다. 박문수는 즉시 그를 부르라 명했습니다. 잠시 후 포졸들이 한 중년의 하인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손에는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붓을 어디서 구했느냐?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조 뒷방에서 남윤 대감의 심부름으로 가져왔습니다요. 그 붓은 붉은 봉인으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대감께서 그림이 변하기 전에 반드시 바꿔치라 하셨습니다요. 박문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은 곧 그림을 덧칠한 자가 내 주인이라는 뜻이로군. 하인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요. 붓을 바꿔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하셨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자를 감옥에 가두고 붓을 가져오라. 붓은 검은 비단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것을 천천히 풀자 붓대에는 희미하게
금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자 한 글자. 형조참판 남윤의 가문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는 붓끝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붓털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붉은 안료가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는 묘하게 매캐했습니다. 박문수는 작은 그릇에 물을 따라 붓을 적셨습니다. 붓끝에서 피처럼 짙은 붉은 물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세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독초 만년초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붓이 이안을 죽인 붓이로군. 그리고 그 붓으로 거짓의 그림을 덧그렸지. 박문수는 즉시 붓을 들고 궁궐의 감식관을 찾아갔습니다. 감식관 노학자는 루비처럼 붉은 붓끝을 유리병 속에 독에게 담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독입니다. 이 독은 붓에 스며든 채로 오래 지속되지요. 손끝이 닿거나 붓을 물면 독이 퍼집니다. 이건 살인독으로 쓰이기 딱 좋은 형태입니다. 박문수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붓을 바꿔치기한 시점은 이안이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기 직전이었겠군요. 감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독은 그날 밤쯤 완전히 활성화됐을 겁니다. 박문수는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윤은 사람의 손을 빌려 붓을 바꾸고 그 붓으로 이안의 혼을 죽였구나. 그 붓으로 자신의 죄를 덧칠했겠지. 그날 밤 박문수는 형조청의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달빛조차 희미했습니다.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안은 죽기 전 붓으로 진실을 남겼다. 그리고 남윤은 그 붓으로 거짓을 덧그렸다. 붓 하나에 두 세상이 공존하고 있었구나. 그때 포졸 하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사님, 남윤 대감이 왕께 진상할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 합니다. 내용에는 어사가 허위 사실로 조정을 혼란케 한다고 적혀 있다 합니다요.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서둘러야겠군. 거짓이 문서로 올라가기 전에 나는 붓으로 진실을 써야 하오. 그는 서안 위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며 천천히 왕에게 올릴 봉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단호하고 힘찼습니다. 화공 이하는 죽음으로 진실을 그렸고 형조의 손은 그 진실을 덮으려 피를 쏟았나이다. 붓은 칼보다 깊고 거짓은 먹보다 어둡나이다. 그는 봉서를 접어 봉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은 붓과 붓의 대결이겠구나. 그리고 한양의 궁궐은 장대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비는 처마를 타고 흘러내리며 근정전 앞의 돌바닥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날 왕의 명으로 특별 조정이 열렸습니다. 형조참판 남윤의 공적을 논하기 위함이라 공표되었지만 궁궐 안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진실을 가리는 전장이 될 것임을. 왕은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빛 용무늬가 새겨진 골룡포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굳은 바위처럼 냉엄했습니다. 박문수 어사 앞으로 나오라. 박문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품에는 비단으로 감싼 초상화 한 점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윤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태연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대의 손에 달려 있다 들었다.
한낱 화공의 죽음이 어찌 조정의 대신을 뒤흔드는 일인가. 박문수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전하, 이 죽음은 붓으로 이뤄진 살인이옵니다. 그 붓은 거짓을 그리려다 진실을 품고 피를 머금었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대가 진실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예, 전하. 그 증거는 바로 이 그림 속에 있사옵니다. 그는 초상화를 조심히 펴서 왕 앞에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궁궐 안의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분명 윤태의 얼굴이 있었지만 박문수는 등불을 가까이 가져가며 낮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전하. 이 그림은 거짓 위에 진실을 덧그린 것입니다. 그는 철침으로 그림의 표면을 살짝 긁었습니다. 먹빛 아래에서 붉은색이 드러났습니다. 붉은 안료가 녹아내리며 그 밑에 숨어있던 또 하나의 얼굴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턱이 길고 눈매가 매서운 그 얼굴, 바로 남윤의 초상이었습니다. 조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남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그건 모함이요. 그림이야 언제든 덧칠할 수 있지 않은가. 박문수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시지요, 전하. 이 그림을 덧칠한 붓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는 허리춤에서 붉은 봉인이 찍힌 붓을 꺼냈습니다. 이 붓은 형조청의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붓대에는 남자가 새겨져 있고 붓털에는 독초 만년초의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붓으로 화공 이안을 죽이고 같은 붓으로 그림을 바꿨사옵니다. 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윤 참판 사실이냐? 남윤은 무릎을 꿇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전하, 저는 결백하옵니다. 그저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쳤을 뿐 그가 죽을 줄은 몰랐사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은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그대가 붓에 독을 묻혀 바꾸라 지시한 하인이 이미 자백했소. 그는 대감의 명이라 거역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왕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그자의 입만 믿으실 겁니까? 저 어사는 왕의 뜻을 빌려 제 권세를 꺾으려는 자입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얼굴은 이미 반쯤 녹아내려 두 남자의 얼굴이 겹쳐 있었습니다. 윤태의 거짓된 미소 위로 남윤의 눈빛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은 결국 붓끝에서 피로 변하였구나. 그리고는 엄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형조참판 남윤, 화공을 죽이고 그림을 위조하여 죄를 감추려 하였으니 그 죄를 물어 즉시 파직하고 법에 따라 다스리라. 조정이 술렁였고 남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문수는 그림을 천천히 접어 품에 넣으며 왕을 향해 절했습니다. 전하, 이 그림은 화공의 혼이자 진실의 증언이옵니다. 그의 붓은 죽었으나 진실은 살아있사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붓을 궁중의 서고에 보관하라. 이후로 조정의 모든 초상화는 진실로서만 그려지게 하라. 그날 저녁 박문수는 궁궐을 나서며 비에 젖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뚫고 나와 궁궐의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은 덧칠할수록 어두워지고 진실은 지울수록
더 빛나는 법이지. 멀리서 종이 3번 울렸습니다. 이안의 영혼이 마침내 편히 잠들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왕의 명이 내린 그날 밤 한양의 하늘은 어둡게 깔려 있었고 봄비 대신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궁궐 근처 형조청 뒷길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며 놀라 외쳤습니다. 불이다. 형조청 뒤편 화실에 불이 났다. 그 화실은 바로 박문수가 그림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림은 진실을 드러낸 증거이자 이 안에 마지막 유언이 담긴 혼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이미 붉은 화염이 지붕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물을 퍼붓고 있었지만 불은 오히려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외쳤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라. 그림이 안에 있다. 포졸이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불길이 이미 지붕까지 번졌습니다요. 박문수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불길이 아무리 커도 진실은 타지 않는다. 그는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감싸고 그대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실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타는 냄새, 갈라지는 목재의 소리, 붉은 불빛이 벽에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박문수는 온몸으로 연기를 밀어내며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등불이 있던 자리엔 이미 검게 탄 벽만 남아 있었고 바닥 위에 초상화의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것을 더듬었습니다. 그림의 가장자리 일부가 타버렸지만 가운데 부분만은 신기하게도 불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남윤의 얼굴이 붉은 빛과 먹색이 뒤섞인 채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사님, 불을 지른 자가 잡혔습니다. 박문수가 그림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을 때 포졸들이 한 남자를 무릎 꿇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검은재로 얼룩져 있었고 팔뚝에는 불에 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형조의 문장이 새겨진 하인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명을 내렸느냐? 그 하인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남윤 대감의 서찰을 받았습니다요. 그림을 없애라. 불이 꺼지기 전에 진실을 태워라.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박문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봉서를 꺼내 손에 쥐며 낮게 말했다. 진실을 태우려 한 자는 결국 자기 죄를 불러들인 것이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붉은 빛을 토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남윤의 탐욕과 거짓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길이 완전히 꺼졌을 때 화실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남은 잿더미 속에서 초상화의 중심부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림의 한 부분만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한 문장이 붓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불에도 타지 않는다. 그는 그 글을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안, 내 붓이 끝내 거짓을 이겼구나. 포졸들이 주의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사님, 이 그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박문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불이 삼켜도 그 혼은 남았다. 이 그림은 이제 증거가 아니라 교훈이 될 것이오. 그는 그림을 품에 안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로 아침 햇살이 비추며
잿빛 연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남유는 결국 참소와 살인의 죄로 의금부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그가 지시한 하인들의 자백과 불탄 화실의 증거 앞에서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감옥을 찾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유는 초췌한 얼굴로 벽을 바라보다가 박문수가 들어서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림 한 장에 세상이 뒤집히는군. 그대는 정이라 부르지만 나는 어리석음이라 부르겠소. 박문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그림을 이용해 거짓을 남겼지만 나는 그림을 통해 진실을 살렸소. 어느 쪽이 어리석은지는 역사가 판단하겠지요. 그는 뒤돌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불탄 화실의 냄새뿐이요. 하지만 그 냄새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요. 진실은 향처럼 남을 테니까. 봄비가 그치고 하늘은 한없이 맑았습니다. 불타버린 화실의 잿빛은 이미 바람에 흩어지고 궁궐의 마당에는 새로 돋은 풀잎이 반짝였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근정전 앞에 섰습니다. 그의 품에는 불길 속에서도 남은 초상화의 잔조각이 안겨 있었습니다. 왕의 명으로 그 그림은 다시 서고로 옮겨져 복원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그 그림이 더 이상 복원이 아닌 한 시대의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왕이 박문수를 불렀습니다. 박문수, 그대의 붓이 권세를 이겼다 들었다. 그림이 타버린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 박문수는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전하, 그림은 사라졌으나 그 안의 진심은 아직 남아있사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의 마음과 예술의 혼이옵니다. 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다. 그림은 타도 진실은 타지 않는다. 이안이라는 화공은 죽었으나 그의 붓이 남긴 진실이 이 나라를 지켰다.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진실을 감춘 자는 권세를 잃었고 진실을 남긴 자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림 한 장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박문수는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남윤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초췌했고 눈빛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숨기려 했던 것은 죄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두려움을 감추려 한 그 붓이 결국 그대를 삼켰소. 남유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어사나리, 그대는 정이라 부르겠지만 나는 그 정의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태울 거라 믿소. 박문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소. 하지만 불길은 죄를 태우지 진심은 태우지 못하오. 그는 등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남유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형장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며칠 뒤 박문수는 산사의 법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이안의 제자 서윤이 스승의 붓을 향로 옆에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붓대는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붓털 끝은 아직도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스승은 붓으로 죄를 그리지 않았소. 그는 붓으로 정의를 남겼지. 이제 그 붓을 묻지 말고 진실을 그리는 새 붓을 만들어라. 서윤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사님. 스승님의 뜻을 이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리겠습니다. 박문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 산 아래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금빛으로 번지며 불타버린 그림의 조각 위에 새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왕은 근정전에서 박문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사람의 입이 아닌 붓으로 남는다. 거짓은 권세로 퍼지지만 정의는 예술로 기억된다. 왕은 보고서를 접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안이라는 이름, 그대의 붓이 100년 뒤에도 남겠구나. 며칠 후 궁궐의 서고에 하나의 액자가 걸렸습니다. 불에 그을려 반쯤 사라진 초상화의 일부 조각. 그 안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한 손가락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은 벽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 밑에는 새로 써넣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림은 타도 진실은 남는다. 박문수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그 붓끝을 다시 한번 흔들고 지나갔습니다.